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다음에 한 5개 정도 되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책을 5권 쓴 작가 삼토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토시님, 2023년 집값 하락이 사실 가파릅니다. 네. 삼토시님이 과거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주셨던 부동산 하락의 변곡점, 왜 이제 완벽하게 들어선 것일까요? 일단은 2021년 3월경에 이제 2020년 4분기에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언급하면서 네.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것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게 이제 2020년 4분기였는데 그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험 수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21년에 그리고 또 급등을 했죠. 급등을 네. 하면서 더 이제 가계 수요의 임계치를 좀 앞으로 당기는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급등뿐 아니라 또 거기에다 금리까지 추가로 급등하면서 이 중장기 고점을 22년에 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말씀해주신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금리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위험 수위를 돌파를 해서 너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여러 여건이 변하면서 네. 말씀하셨던 하락점에 들어섰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삼토시님은 과거부터 그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전세가율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을 데이터로 분석하시는 걸로 이제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이제 감에 의존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 데이터로 많이 분석을 해오셨는데요. 서울 수도권 2021년 말씀해주신 어떤 4분기 그 최고점 대비해서 집값이 몇 % 정도 떨어져야 좀 고평가 구간이 아닌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주택 구입 어떤 부담 지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 할 수 있을 정도면 몇 %나 좀 하락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고점 대비 몇 % 떨어진다라고 이제 사실적으로 딱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요. 네. 사실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을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결국 A라는 지역의 그 중위소득 가구가 A 지역의 그 중위 가격 주택을 살 때 그때 이제 소득 대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집값과 소득 금리를 다 함께 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2014년부터 시작된 장기간 상승의 배경 중 하나가 저금리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집값 대비 소득 대비 집값에서 나타내는 PIR보단 이제 금리까지 반영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좀 더 집값의 이제 버블을 나타내는데 좀 유용한 지표라고 봤고요. 참고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평균이 한 130 정도 됩니다. 따라서 130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도 사실은 이제 집값을 하방에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세가이기 때문에 네. 전세가율이 낮으면 전세가율 자체가 이제 전세값 나누기 매매가 즉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전세가의 비중인데 그 전세가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집값과 전세값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버블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2013년 9월에 전세가율이 60% 돌파하자 집값이 매매값이 하락해서 상승 전환했거든요. 따라서 전세가율이 약간 60%를 좀 상향 돌파하는 그때가 좀 집값이 다시 상승 전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게 집값이 평균 몇 %, 30% 하락, 40% 하락, 20% 하락 이런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얘기는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가격 집값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의 어떤 증가라든가 특히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거냐가 네. 이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집값만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평균치인 130 근처에 좀 다다라야 그래도 네. 좀 고평가는 아닌 게 아닌가. 예, 좀 이제 어느 적정 수준에 가깝게 내려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줘서 전세가율이 60% 정도 돼야 이제 상승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가율이 지금 사실 전세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만큼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현재 그렇죠. 그쵸, 이게 맞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 다음 거에 좀 대답을 어느 정도 이 배경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최근 송파나 강동구 같은 지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수준의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나오고
특례 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이제 부동산 바닥 찍었다. 네.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들의 호가라든가 실거래가가 전보다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1월부터 이미 다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추세적인 상승 전환, 그러니까 반등을 하지만 이 상승이 굉장히 추세적이거나 대세 상승으로 다시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2008년 9월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집값이 빠르게 빠졌는데 그러다가 2009년에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반년 정도 반등하다 다시 이제 하락장으로 빠졌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2018년 10월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약 157.8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득의 한 40% 가까이를 이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는 39%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죠.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높고 전세가율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집값을 하락시킬 만한 상황이었다 할 수 있는데 왜 2009년에 다시 반등했냐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금리를 매월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2%까지 가격적으로 내리면서 유동성이 대폭 강화가 됐고 또 마침 2009년에 위례 토지보상금이 지급됐거든요. 여러모로 유동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집값이 반등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결국은 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자체가 너무 높고 전세가가 너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장이 체력이 버티지 못하고 반년 뒤에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2008, 9년보다 그때보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더욱 높고 전세가율은 그때보다 높긴 하지만 문제는 추세거든요. 전세가율이 지금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따라서 반등이 이렇게 전세가율 자체도 하락하고 있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그때보다 높기 때문에 반등이 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시장 체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올해 2023년 1월 들어서 나오고 있는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의 상황보다 사실 더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고점까지 다가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여기서 뭐 찔끔 오르고 거의 뭐 올라가지 않는 그렇게 될 거라고 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우리가. 일단은 시장이 반등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약간 관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그것이 뭐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렇게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금리와 연관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과거의 반등장, 2009년의 반등장은 사실 금리가 3% 가까이 기준금리 인하가 있으면서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준금리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이미 상한선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작년 네. 이제 말 때의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시중금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은행들에게 좀 금리를 좀 내려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려가서 최근에는 3% 후반, 뭐 4% 초반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좀 이렇게 시장금리가 예상만큼 높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짝 낮아지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요 금리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이런 규제 완화, 1.3 대책으로 나온 규제 완화, 그리고 약간 시중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현재 반등에 힘을 보태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약간 방금 답변 드린 내용과 비슷하게도 여전히 이제 주택 금리도 여전히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수년간의 금리보다 높은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집값 하방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전세값이 빠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주택 구입 부담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아까 방금 전에 2020년에 전고점을 4분기에 돌파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이제 실수요가 이제 집을 사기엔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서울 기준으로 2017년에서 20년까지는 갭투자 서울의 갭투자 비율이 25% 내외였는데 21년이 되면 40%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전세값이 빠지다 보면 이 21년 40%라는 전세
갭 투자는 사실은 전세값이 거의 절정에 달했을 때 갭 투자를 하신 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22년 하반기 그리고 23년에 전세값이 빠지고 있다면 21년에 갭 투자하신 분들이 23년에 만약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제 재계약을 요구할 때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때 네. 이제 새로운 세입자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역전세의 뇌관이 좀 커지는 21년 40%라는 갭 투자율이 23년에는 역전세라는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도 집값이 이제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가 조금 인하되고 어떤 상승에 대한 공포가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주택구인 부담지수나 또 21년의 갭 투자 비율 네. 또 그 전세가를 하락하는 거를 연장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 유지가 될 텐데 네.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지금 시장 금리는 다소 정체되거나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고용 상황과 물가가 예상보다 강해서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또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뭐 5.1% 기준금리 뭐 요 정도 내외로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었는데 네. 그걸 조금 부인하시는 발언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용 상황에 경고해서 예상보다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좀 지금보다 더 커져버리면 우리가 네. 사실 더 낮은 상태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좀 시장금리나 대출금리를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일시적 반등 추세에서 하락으로 다시 뭐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을까요? 사실 앞으로 뭐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 인상폭은 저는 이제 크게 지금 인상폭을 키우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면 결국은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집값이 떨어져도 금리가 오르면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소득의 많은 부분을 계속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결국은 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요 입장에서도 메리트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금리 인상이 될 경우는 금리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금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인상 폭이 적을 거라고 보지만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가격의 하락적인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세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아니 2022년 뭐 8월, 9월 전세 대란 온다라고 했었는데 전세 대란은커녕 지금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먼저 그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뭐 이 이유는 사실은 이제 금리 급등으로 전세 대출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이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세값이 많이 빠진다. 이런 것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 결국 임대차 3법의 되돌림 현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 시행할 때 전세값이 이제 크게 폭등을 했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2020년에는 집값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전세값이 오히려 급등을 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임대차 3법 때문인데 가령 이제 전세 수요가 전세집이 10가구가 있고 10채가 있고 전세 수요가 12세대가 있으면 이제 전세 경쟁률은 1.2대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전세가는 1.2대 1이 전세 경쟁률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령 이제 10가구 중에 전세집 10가구 중 8가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시중에 풀리는 이제 전세집은 이제 10가구에서 8가구를 뺀 2가구가 남게 되고 전세 수요는 이제 12가구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8가구가 빠진 4가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두 채가 남고 4가구가 남기 때문에 전세 경쟁률은 2대 1로 바뀌고 그러면서 전세값이 급등하는 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값 급등.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에 전세값이 급등한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펀더멘탈보다 오버슈팅 돼버린 거죠. 펀더멘탈보다 오버슈팅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결국은 펀더멘털로 회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세가가 펀더멘털 대비 오버슈팅된 정책의 부작용으로 오버슈팅됐다면 결국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22년 하반기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22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20년 하반기부터 쓴 분들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계약을 새로 해야 되지만 이제 매물도 같이 풀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전세 경쟁률이 2대1에서 다시 1.2대1로 회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22년 하반기부터라고 봤는데 사실 가장 큰 단적인 예가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주 물량이 21년에 약 4만 7천 호였거든요. 네. 22년에는 3만 5천 호로 약 한 4분의 1이 한 24% 정도 줄었습니다. 23, 4% 줄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전세 월세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매물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다. 총체적인 매물, 임대차 매물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임대차 3법이 되돌림 현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로 간 것도 물론 영향이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임대 3법 자체가 일점 어떤 그 시장 수요를 일시적으로 2년 정도 더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물이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통 매물을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이 되면서 유통 매물을 확 줄여버려서 전세값이 급등했지만 22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그 유통 매물이 다시 풀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버슈팅 전세값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2020년, 21년에 그 전세로 어떤 신규 공급될 수 있는 매물이 재고 매물로 그게 어떤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네. 묶였다가 그게 지금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네네.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쳐버렸다. 네, 그게 좀 더 하락폭을 키우는 하락폭을 키우는 역할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이제 극복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하락 압력이 안 그래도 큰데 강남의 입주 물량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약 15,000여 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전세값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 역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막 14억, 15억 하던 전세 가격이 고점 대비 8억에서 10억 가까이 떨어진 곳도 사실 존재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매매 가격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20년 하반기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그 이유는 실수요가 따라붙기 힘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1년에 그 이유는 21년에 갭 투자 비율이 확 올라가서 25%에서 갭 투자 비율이 40%까지 올라선 셈인데 즉 그 말인즉슨 매매값이 전세값에 기대는 정도가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값이 하락한다는 건 매매값에도 역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였다면 전세가율이 60% 70%대였다면 거기서 전세가율이 추가로 빠져도 매매값이 버틸 수 있는데 전세값이 지금 50%를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52%를 뚫고 내려갔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지탱하는 힘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의 추가적인 하락은 매매값에는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분들은 하나같이 전세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삼토시님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남 지역은 60에서 65% 정도가 돼야 좀 뭔가 상승의 힘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강남 지역 아파트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도 안 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아파트나 평수, 또 신축 입주하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 이하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갭이 60에서 65%까지 좀 단기간에 좀 좁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좁혀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전세값은 서울의 전세값이 서울의 입주 물량보다 수도권 아파트 전체 입주 물량과 더 연관관계가 깊다고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과 영향이 깊은 이유는
서울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값이 너무 오르면 이제 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서울의 전세값 추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적어도 21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계속 늘었거든요. 보통 3년 뒤에 입주를 한다고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증가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서울의 전세값이 상승 탄력을 받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다시 60%까지 좁혀지는 시기는 아직 가까운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어떤 우리 과거에 상승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60% 정도가 돼서 뭔가 반전을 좀 추세적으로 일으키기에는 전세 물량 자체가 어떤 신규 공급 아파트가 수도권까지 포함할 경우는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물론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더 많이 빠지면 이제 60%까지 빠르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전세가율이 60%가 되려면 매매가가 전세가의 하락보다 정말 더 큰 폭락, 네. 우리 말하는 반토막 그런 게 나야 가능한데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신다. 예. 의견 주셨습니다. 삼토시님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달리 하락장의 전세가율의 상한선이 10% 정도 그리고 상승장 전세가율의 하한선 역시 10% 정도 좀 상승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서울 전세가율의 기준점 어떻게 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느끼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과거보다 기준 가격이 어쨌든 엄청 높아졌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유동성, 특히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영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2009년에 전세 자금 대출이 새로 생기면서 네. 그것이 이제 점차 많이 시장에 이제 파급 효과가 커졌는데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은 2012년에 22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1년에는 이제 180조 원으로 이제 9년간 어떻게 보면 9년간 158조 원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거나 다름없다. 근데 그 돈이 이제 전세 시장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가를 밀어 올렸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 따라서 과거보다는 버블이나 그 기준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것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 효과를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던 시절에 서울의 전세가의 고점이 2001년 10월에 64.6%였습니다. 65%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던 시절의 고점은 2016년 10월에 75.1%거든요. 약 10% 정도 네.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전세가의 고점 사이는 약 10% 정도의 괴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점은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던 시절의 전세가의 저점은 2009년 1월에 38%였거든요. 그럼 똑같이 좀 간단하게 똑같이 이제 고점이 10% 올랐으니까 저점도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시절에 제 저점은 똑같이 10% 오르면 저점이 한 48% 정도가 아닌가. 다만 이때쯤 되면 2009년 1월에 전세가를 38% 찍으니까 이제 아무리 유동성이 뭐 금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내려가고 5.2%에서 2%까지 내려가고 위례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시장이 반등했지만 결국은 전세가 자체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를 못 견디고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48%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48% 내외까지 가면은 다시 한번 과거 2009년처럼 매매값이 이제 그 전세값의 괴리를 못 견디고 좀 더 하락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전세가율은 지금 52%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과거의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중에서도 네. 좀 전통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니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최저 전세가율이 38%까지 가는데 지금 52% 정도니까 네. 한 14% 정도의 매매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해석도 있는데 우리 삼토시님은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사실은 전세가율의 하한선이 48% 정도로 봐야 된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집값이 버티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던 시절과 있었던 시절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니 전세
매매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집값의 반 이하인데 비싼 매매가를 사느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면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유주택자가 됐든 무주택자가 됐든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해서 이제 의사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는 더 그런 유인 효과는 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전세가율이 48% 앞으로 한 4% 정도만 더 떨어지면 이제 그 어떤 매매가가 좀 크게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다시 뭐 이렇게 금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그 완화를 그 무색해할 만큼 하락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하락을 멈출지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남발 전세가 하락이 서울 집값의 추가 하락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 강남 하면 이제 굉장히 부유한 동네이고 또 사업 소득으로 몇 억씩 전세가를 척척 내줘서 매매가 하락이 없을 것 같은 이제 이미지가 저에겐 있는데요. 강남은 불패다. 집값 조금만 떨어지고 금방 오른다라는 또 이제 시중에 어떤 속설도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과거 하락장의 강남 어떤가요? 사실 강남 뭐 상급지 소위 말하는 상급지가 상급지인 이유는 사실은 하락장에서 잘 버텨서 상급지가 아니고 상승장 때 워낙 더 치고 올라가서 상급지였지만 하락장에서는 상급지가 조금 더 빠진 하급지보다 중급지 하급지보다 조금 더 빠진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한강 이남이 한강 이북보다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한강 이남이 한강 이북보다 입지가 좀 더 낮다고 봤을 때 과거 이제 수도권의 하락장이 91년부터 95년, 2010년부터 13년인데 그때 보면은 이제 한강 이남이 이북보다 조금씩 더 떨어졌습니다. 하락장 때는. 다만 상승장 때는 더 치고 올라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상급지가 좀 초과 하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이 불패다라고 해도 실제 하락장에서는 강남도 맥을 못 추거나 초과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과거 하락장에서 상급지가 초과 하락한 이유는 그 직전 상승장에서 상급지가 워낙 초과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더 많이 떨어지는 거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누적되면 좀 더 오른 거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상승장 때는 2019년 12월 이후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상급지 하락 상승률이 중급지 하급지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지 이번 직전 상승장에서 상급지 초과 상승을 억제를 해주는 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하락장에서 상급지가 이제 과거 하락장처럼 초과 하락하기는 좀 어렵게 오히려 그 대출 금지 때문에 상급지가 초과 하락하는 경우는 오히려 좀 가능성은 줄어든 게 이번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강남이 불패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은 안 떨어져. 이건 애초에 틀렸던 건데 네네. 과거의 실제 강남 불패는 상승장 때 많이 오르니까 강남 불패였다. 네. 이게 과거를 데이터를 봤을 때 하락장 때는 오히려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삼토시님의 의견은 이번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2019년 12월에 15억 이상 이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되면서 네. 강남의 상승률이 어떤 중급지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적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진 게 과거의 데이터인데 이번에 적게 올랐으니까 오히려 어떤 중상급지, 중급지에 비해서 적게 떨어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 2014년부터 21년까지 상승률을 보니까 네. 뭐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과거 상승률과 달리 비슷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하락률이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강남이 더 적게 빠진다라고 보신다기보다 그냥 비슷하게 강북, 강남 네네. 가리지 않고 떨어질 것 같다. 예. 요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전세 이제 임대3법 관련해서 얘기를 잘 풀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임대 3법의 어떤 그런 부작용이 끝나고 또 반작용으로 지금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 전세 계약 시즌이나 뭐 2년 뒤라든가 뭐 그 다음번 전세 계약 시즌에서 전세가가 갑자기 다시 과거처럼 네. 폭등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늘고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2018년에 약 17만 9천 호가 착공이 되었고 2019년엔 21만 9천 호,
20년도 21만 9천 원인데 21년엔 또 23만 6천 원으로 어쨌든 계속 18, 19, 20, 21년으로 갈수록 착공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 3년 뒤에 입주한다고 보면 24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늘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어떻게 보면 수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전세값이기 때문에 착공이 늘어나는 공급이 늘어나는 24년까지는 전세값이 갑자기 폭등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그 22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크겠지만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건축 자재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착공 물량이 22년에 급감을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제가 2021년에 23만 6천 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2년에는 14만 호로 거의 40% 이상 하락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2025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24년까지 하향 안정화되되 25년부터는 다시 상승을 모색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세로 조금 시장을 관망하시는 어떤 분들,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전세가가 다시 이러다 다시 폭락을 했으니까 폭등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으신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착공 물량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좀 매매가 하락을 좀 기다리시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그럼 삼소시님 지금 말씀하신 착공 물량에 3기 신도시 물량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게 2022년, 23년 뭐 길긴 내년 24년까지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착공이 줄어든다고 해서 조금 이제 미래에 지금 공급이 걱정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25년에서 뭐 한 28년 사이에 그 입주 시기 물량인 것 같은데 뭐 3기 신도시 2026년 뭐 28년 이때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상세가 또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주, 그러니까 제가 3기 신도시 입주를 26, 7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좀 여기저기서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3년부터 올해부터죠. 네. 3기 신도시를 착공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착공 물량으로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공급이 많다. 전세 공급이. 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기 어려운데 25년부터가 전세가가 상승하고 또 매매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게 좀 우리 과거의 갭을 줄여가는 그 상승장의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올해부터 3기 신도시의 착공이 크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더 딜레이 될 수가 있다. 네,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이제 지연될 것이다. 네.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지만 네. 실제 저는 3기 신도시 그 토지 보상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인천 하남 계양과 인천 교산 죄송합니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이미 마쳤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올해 착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네. 올해 정말 그래서 그런 측면에 그 두 군데부터 이제 착공을 시작할지 여부가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 쪽에 이미 그 토지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과연 착공을 할 거냐. 네네. 그럼 정부 측에서 사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건설업계에서는 공급을 조금 좀 공공에서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요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속도 조절 때문에 착공을 지연시킬지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그럼 단기간에 이 속도 조절이 분명히 주택 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전세가의 안정, 더 나아가서 매매가의 안정에는 여기 좀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제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조금 연도라든가 어떤 좀 직접적인 신호를 조금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상승을 위한 변곡점 언제쯤 좀 나타나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시기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동안 네. 그래서 23년 전후가 중장기 고점이 될 것이다라는 근거를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중장기 고점이 제 예상보다 1년 빨리 왔죠. 빨리 온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21년에 저도 21년에 이제 급등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네.
21년이 급등 수준이 제 예상을 더 뛰어넘는 거의 폭등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실수요가 따라붙기 힘든 상황이 더 심화가 된 상황이 21년이 돼버렸고 그래서 임계치를 좀 더 당긴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그 여파로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제 제가 전망했던 게 이제 고점이 이제 1년 정도 당겨졌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 예상치 못한 수준의 뭐 급등 급락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은 시기에 대한 설명이 약간 무의미해지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30 서울 기준으로 130 아래로 가거나 전세가율이 60%를 상향 돌파하면 그때는 이제 진입해도 무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차치하고서 본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3기 신도시 입주 때가 가장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도권의 중장기 하락장은 두 차례 있었는데 이제 91년부터 95년, 그다음에 2010년부터 13년까지인데 그때가 신도시 입주 시기랑 일치하거든요. 91년부터 95년까지는 1기 신도시 입주랑 겹치고요.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판교, 광교 신도시 입주랑 시기가 겹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신도시가 입주한다는 건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신도시를 이제 조성을 하는 건데 집값을 잡으려고 신도시 조성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신도시 조성하려면 토지 보상이 돼야 되니까 거액의 토지 보상금이 풀려서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더 커진 상황에서 입주할 때 되면 이제 경착륙을 일으키는 버블이 꺼지면서 경착륙을 일으켜 왔는데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도 입주를 하게 되면 좀 그때가 이제 좀 하방 압력이 가장 거셀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전세값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매매값 자체도 크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입주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보상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사는 이미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3기 신도시 지역들도 뭐 70% 이상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한다면 26, 7년에 입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6, 7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27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6, 7년이 바닥이 된다면 각종 모든 후보들이 좀 부양책을 들고 나올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리가 전환될 만한 여건도 그때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30 아래로 내려오고 전세가율 60% 돌파하면 그 전에 저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저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 주택구의 부담 지수와 어떤 집값 그 다음에 어떤 그 금리라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 이 저점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특별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거나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좀 배제한다고 봤을 때 그냥 어떤 입주 물량 과거의 3기 신도시 처럼 이제 1기, 2기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물량에 따른 가격 변화로 봤을 때는 26년, 27년 3기 신도시 입주점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을 26년, 27년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2기 신도시 입주 때 서울 집값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서울 경기도 지역 집값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삼투시님? 사실 2기 신도시라고 하면 이제 판교, 광교, 뭐 위례, 뭐 그다음에 동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굳이 따지면 사실은 판교, 광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광교 입주할 때 서울 및 수도권이 좀 더 하락폭이 커졌었고요. 2기 신도시 입주 때 서울 집값에 영향을 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은 판교, 광교 때 집값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만 위례가 입주할 때는 별 영향을 못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위례가 입주한 게 2015년부터 입주를 했는데 2015년에 이제 상승으로 막 방향을 틀어서 막 상승을 시작했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위례 신도시 입주로 이제 그 이미 시장이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 입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완전히 꺾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또 하나는 동탄인데요. 많은 분들이 동탄이 서울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동탄 이신도시가 엄청나게 많이 입주를 해도 서울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뭔데? 뭔 상관이냐? 강원도 입주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충분히 뭐 그런 주장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사실은 또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동탄에 이제
2015년 동탄 이신도시가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화성시 전체 전세가가 계속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2017년 1분기부터 전세값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자 신기하게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화성시 다음 위에 있는 수원시가 그 다음 분기인 2분기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전세값이 그 바로 고속도로 타고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만나는 용인시가 그 다음 분기인 2017년 3분기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성남시, 그 다음 서울시가 그 두 분기 뒤인 2018년 1분기에 고점을 찍고 전세값이 내려가거든요. 그때 입주 물량이 서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분기에 고점 찍고 내려갔다는 건 사실은 동탄의 입주 물량이 계속 파도처럼 영향이 퍼지면서 서울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도 서울에 분명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3기 신도시는 동탄보다 훨씬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입주하게 될 경우는 서울 전세값에 반드시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입주는 서울에 또 하나의 찐 바닥 또는 서울에 큰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거의 3기 신도, 2기 신도시 입주, 1기 신도시는 분명히 서울의 어떤 매매가를 거의 어떻게 보면 IMF 이전까지 거의 한 7, 8년을 잡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맞습니다. 영향을 크게 줬는데 2기 신도시는 뭐 전문가분에 따라 조금 의견은 다르신 어떻게 위례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위례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최소화된 거고 동탄이나 어떤 이제 다른 지역들의 입주를 봤을 때 분명히 영향을 줬었다. 예. 특히 전세가가 분기별로 타고 올라오면서 용인, 뭐 수원, 그 다음에 뭐 성남, 심지어 서울까지 전세가 하락을 줬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과거 2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입주가 전세가와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것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내 집 마련을 꼭 이 저점을 막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걸 잡아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보면은 뭐 26년, 7년 거의 뭐 한 4년, 4년 정도는 좀 상승장은 정말 어려울 것 같고 뭐 하락장 혹은 뭐 정말 뭐 약보합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그리고 강남은 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곳으로 빨리 떨어지고 빨리 회복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야 강남은 그래도 2024년 말까지는 매수를 해야 된다. 강남은 좀 빨리 이 하락이 좀 멈출 거고 3기 신도시는 강남 같은 이런 최상급지랑은 좀 거리가 있는 외곽권에 좀 서울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사실 강남 아까도 그러죠. 강남 같은 상급지인 이유는 상승장 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만 하락장 때는 수도권 하락하면 강남도 같이 하락했고 심지어 뭐 좀 더 하락한 경우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4년 말까지 매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견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착공 물량이 워낙 적어서 25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값이 25년에 상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 입주가 정말 26, 7년에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전세값이 그 이후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인 3기 신도시 착공 여부를 꼭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이 이제 결국 서울까지 영향을 미쳤듯이 3기 신도시 입주도 연쇄적으로는 결국은 서울에 서울뿐만 아니라 상급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올해 3기 신도시가 착공하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강남을 들어가실 분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착공이 미뤄진다면 2025년부터는 어떤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정말 그때가 저점일 수가 있다. 특히나 강남 같은 좀 민감한 지역은.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착공이 정상적 스케줄로 이루어지면 뭐 26년부터는 또 다시 입주 물량이 와서 어떤 동탄의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서울의 외곽권을 먼저 하락을 시키는 또 그 다음 분기엔 서울의 뭐 중심권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아직은 확신을 갖지 말고 3기 신도시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네네. 라는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 생각엔 이거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노후주택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많은 어떤 온라인 상에서 이거 뭐 분당이나 뭐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뭐 평촌 같은 곳에 날개를 달아주는 곳 아니냐. 재건축 이제 막 정말 쉽게 간다. 네. 이제 천지가 개벽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특별법을 믿고 그러면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빨리 잘 될까요, 그게? 사실은 그 재건축은 또 특징이 어떻게 보면 상급제 비슷한데 재건축은 상승장 때 초과 상승하고 또 하락장 때 초과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자체가 이제 상승장 때 호재에 민감하고 네. 하락장 때는 이제 악재에도 민감하지만 또 하나는 하락장 때는 펀더멘털에 좀 더 이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하락장 때 초과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가율이 매우 낮았던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죠. 살기가 이렇게 네. 깨끗하지가 않다 보니 오후됐으니까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네,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결국 매매값이랑 전세값 차이가 크다는 거고, 네. 결국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다는 의미인데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는데 하락장 때는 투자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1기 신도시는 좀 다릅니다. 1기 신도시는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60% 이상의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장 때는 상대적으로 초과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하락장 때는 어차피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도 아니든 간에 결국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특별법이 발표됐지만 투자 시기를 앞당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진척 상황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법이 뭔가 빠른 시간에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 법안 내용만 보면 그렇지만 네. 시장 상황을 결국에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법이 나왔다고 해서 재건축 1기 신도시에 특별히 막 더 빨리 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예, 예를 들면 뭐 3기 신도시가 입주한다고 입주해도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이런 특별법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해서 다른 지역 떨어져도 1기 신도시만 오른다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이 떨어지는데 1기 신도시만 재건축한다고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네네. 과거에 우리 2008년에서 13년 사이 그 하락장 뭐 약간의 상승 시기는 있었지만 그때 이제 많이 어떤 재건축이 진행됐던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네. 반포자이 같은 아파트도 사실 그 당시에 갔지만 뭐 분양가 이상으로 그때 막 급등하고 그런 건 사실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막 더 저렴하게 막 살 수 있는 네네. 약간의 할인 분양 시기도 있었고 그럼 재건축이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시기에 더 이득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춰가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조금 얘기를 바꿔볼게요. 가격적인 측면 말고요. 노후주택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나 서울 경기권의 어떤 그 택지지구들 재건축이 빠르게 잘 진행이 돼서 어떤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면 부동산의 하락 상승 시기가 좀 변결된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가 저는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첫 해인 21년에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약 5만 4천호 정도 인허가를 하면서 그 인허가 물량 얼마나 큰 거냐면 과거 역대 2위에 해당되는 인허가 실적이거든요. 다만 그 1위는 2017년인데 그때 7만 5천호가 인허가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때 정부가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주겠다라고 네. 해서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스피드를 올려서 이제 인가를 받았죠. 인허가를 네. 받았기 때문에 그런 특수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 2011년 인허가가 역대 1위급에 해당되는 실적인데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22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22년에 갑자기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22년에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책 기조를 지원해주는
국민의힘 당이 서울시 의회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인허가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토막이 났거든요. 따라서 이제 참 이게 인허가가 다시 어떻게 될지 말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인허가가 많이 되고 착공이 많이 되면 하락 상승 시기가 바뀔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먼 시기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측이 어렵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물량 혹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잘 진행돼서 착공이 빨리 되면 분명히 집값의 어떤 하락 상승 시기가 당겨지거나 미뤄지거나 영향을 줄 텐데 네. 중요한 건 문제는 그걸 우리가 1년 단위로 확인하는 것 정도지 뭐 몇 년 뒤를 예측할 수가 없다. 네, 이게 뭐 보수 정권이 잡았다고 인허가가 늘고 진보 정권이 잡았다 인허가가 줄고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예를 들면 올해 내년 뭐 내후년 인허가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읽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고평가 지역인데라는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각각 언제쯤이 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상승 시기를 맞추긴 좀 어렵겠지만 그럼 바닥권의 시기, 이때쯤 내 집 마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시기나 혹은 시기가 어렵다면 어떤 대표적인 신호들 좀 조건들이 있을까요? 사실 광역시들도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이제 버블 여부를 좀 많이 판단했는데 네. 주택구입 부담 지수의 중장기 평균이 각 광역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택금융연구원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뽑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뽑아보시고 중장기 평균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 평균 아래로 가면 사실은 이제 저평가된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쯤은 이제 들어가기 좋다. 가격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지방광역시는 수도권에 비해서 수급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년 동안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움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거든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간다는 건 이제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들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간 그 기간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입주 물량 영향은 전세값이 가장 많이 받는데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입주 물량의 영향이 전세값뿐만이 아니라 매매가까지 같이 이어지는 그러한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기 때문에 지방광역시들은 특히 수급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급을 볼 때 이제 공급을 볼 때는 이제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을 제가 이제 눈여겨보거든요. 네. 착공 물량은 이제 2, 3년 뒤 입주하는 물량이고 인허가 물량은 4, 5년 뒤 입주하는 물량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현재까지 착공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주는 24년 이후도 상당 기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인천은 25년 이후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인허가 물량이 안 줄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허가가 언제 줄어드는지를 좀 대구와 대전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렇게 보면은 부산은 24년부터 26년까지 모자르고 광주는 24년부터 계속 모자르네. 그러면 올해 또는 24년에 부산과 광주를 들어가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모두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충분한 조정을 겪어서 가격 메리트 생긴 다음에 공급 부족이랑 맞닥뜨려야 상승 탄력을 받지만 고평가된 상태에서 공급 부족을 맞이해도 이 상승 압력, 상방 압력을 좀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부산과 광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4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에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만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많이 내려오는지도 함께 체크를 하시고 23, 4년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착공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으로 봤을 때 25년 이후에도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게 아직 보이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쪽은 좀 중단기 2, 3년 내로 매매가 매수하시는 게 조금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구는 22년 착공이 다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허가는 계속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시 인허가가 많다는 건 이제 공급 가용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착공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나 가능성 갖고 있는. 부동산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인허가는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때 착공 들어가면 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약간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반면에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뭐 이후에 공급 물량이 조금 부족해질 수는 있는데 입주 물량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수는 있는데 그것만 보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입주 물량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값 자체가 너무 하락폭이 적다거나 네.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라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전고점 대비 충분히 하락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시기를 더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네. 하지만 입주 물량 자체가 적어져 있다는 건 어쨌든 집값 상승에 큰 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런 봤을 때 사실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얼마나 조정을 겪는지 봐야겠지만 네. 상승 전환은 부산과 강주가 좀 더 빨리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과 강주는 상승 전환의 시기가 어쨌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만 좀 내려간다면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럼 투자로 좀 보시는 분들 또 부산과 광주를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역대 통계를 보면 서울과 지방은 수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막 서울은 뭐 100이 넘는데 이쪽은 뭐 예. 25, 30 막 이래서 아니 상대적으로 지방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이런 하락장 시기에 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입지 아파트를 구매하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구매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서울과 지방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절대 수치 차이는 매우 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서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전국구고 지방은 실수요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광역시보다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이라고 해서 무리해서 좋은 입지를 구매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해당이 덜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재작년부터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거든요. 네.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앞으로 그 폭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이제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날 텐데 이제 출산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가 지금은 잠깐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그 폭이 나중에 가팔라진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저수지도 가뭄이면 가장자리부터 마르듯이 부동산도 이제 외곽지부터 마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특히 적은 소도시들부터 아마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절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지방의 외곽을 사는 것은 좀 특히 무리해서 사는 건 좀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또 어떤 이 당장의 어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적어서 요 정도 대출은 내가 충분히 조금 무리해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 종합적인 좀 거시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기왕이면 지방에서도 좀 중심지 인구의 변화를 가장 영향을 늦게 받을 맞습니다. 예. 곳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가능하시면 좀 광역시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미 우리보다 10년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의 상황을 봐도 도쿄와 나머지 지역 또는 지방의 핵심 도시와 나머지 지역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시대를 우리나라는 맞이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핵심지로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이제는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조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를 할 거니까 네. 핵심지가 가장 영향을 덜 받는다. 핵심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비싸고 인구가 네. 많은 지역인데 집값이 비싸고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금이라도 내가 빨리 요 하락장대 잘 잡아서 들어가려면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 외곽보다 비싸니까 네.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조금 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원래는 부동산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자금 여력이 되는 한에서 네. 이제 하급지부터 점차 올라가는 그런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하급지와 중급지, 중급지와 상급지 사이가 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인구 감소 시대에는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급지를 자금 여력이 되는 선에서 하급지를 선택하시더라도 하급지를 선택하는 기준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가 인구가 가장 빨리 소멸될 것인가 그런 위험도를 체크한 지도인데 그걸 보면 눈에 띄는 게 결국은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곳은 결국은 직주 근접이었거든요. 네. 직장의 주변에 많은 지역이 그래도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다고 봤을 때 고령화나 인구 감소 시대에서는 하급지 중에서도 그 하급지 중에서도 그래도 직장에 조금이라도 많은 데를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중급자의 차이가 덜 벌어지는 그러한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실 때 예를 들면 학군지가 됐든 직주 근접이 됐든 뭐 쇼핑 시설이 있든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비교하게 될 텐데 고르실 때도 중급지나 하급지를 고르실 때도 직주 근접을 가장 좀 눈여겨 보시면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가장 좋은 지역, 서울로 치면 강남, 부산으로 치면 뭐 해운대구 이렇게 좋은 곳을 사면 좋겠지만 보통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곽권이나 좀 중하급지를 사게 되는데 그런 곳을 사시더라도 인구 소멸의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은 직장이 근처에 있는 직주 근접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직장이 많은 곳, 일자리가 생길 곳, 유지될 곳을 사서 조금 좀 현명한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동탄과 망포, 영통, 인천, 검단, 송도 같은 지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뭐 40% 정도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할 정도로 매매가가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인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 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모든 게 악재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폭락한 지역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지금 20년, 21년 상승분 다 반납했는데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좀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토시님 지금 사도 될까요? 사실 이 지역들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호재를 바탕으로 매매값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전세값은 그만큼 못 따라가면서 전세값이 많이 낮았던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하락장에서는 사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수영장에서 물을 빼주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드러난다. 결국은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집값이 빠지면 누가 입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 입지 경쟁력 중에 하나가 실수요 가치를 대변하는 전세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전세가율이 봐야 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값이 다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지역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전세값도 비슷하게 빠졌다면 아직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들 지역들도 전세가율이 상승 전환해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매가가 정말 반토막 났으면 정말 저렴해 보이지만 그래도 전세가가 상승 전환을 하지 못했고 또 어느 정도 매매가와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그 수준을 봤을 때 조금 근접하지 않았다면 가격이 더 매매가가 이 바닥 1층 밑에 지하실 있다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만일 매매값이 반토막 났지만 전세값도 반토막 났으면 사실은 뭐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버블은 똑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세값이 어느 정도 올라서 매매값과의 괴리를 좁혀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매매가가 떨어졌고 전세가는 그보다 최소한 덜 떨어져서 전세가율이라도 좀 높아져 있어야 맞습니다. 좋은 상황, 그러니까 좀 이 정말 바닥에 가까이 가는 신호지. 그렇죠. 얘 같이 떨어지면 그냥 여전히 똑같은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꿀팁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삼토시님, 그럼 지금 무주택자 분들 중에 저는 올해 뭐 이사나 아이들 어떤 결혼이라든가 또 어떤 직장의 이직 문제로 집을 꼭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불안해서 올해 꼭 샀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특히 좀 가격도 뭐 30-40% 하락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그냥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럼 앞으로 아파트를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계시다면 올해 안에 너무 단기간 말고 올해 안에
지금부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좋은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제 전망이 맞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지금 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꼭 사야겠다. 사실은 뭐 유주택자가 되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수치화할 수 없는 그 무형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제 내 집이 생겼다는 편안함, 그렇죠. 그런 심리적 안정감은 정형화 뭐 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제가 진짜로 이제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라고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있다면 사실은 기다리시는 것도 추천해 보고 싶지만, 그걸 견딜 수 없다면 사실은 지금 사는 것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좀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이 가격을 다시 못 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는 결국 이 가격을 넘어서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리지 않지만 기왕 지금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3기 신도시 입주 때 예를 들면 많이 그때 빠진다고 해도 다시 그 가격을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티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한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다음 상승장 뭐 한 10년, 우리 삼토시님 의견에 의하면 3기 신도시 26년, 27년이 바닥이니까 뭐 28년, 30년 이쯤 되겠죠? 뭐 한 10년 뒤에 상승장이 왔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단 26년, 27년에 3기 신도시, 삼토시님이 예상하신 대로 그때 집값이 다시 좀 하락을 해서 찐바닥, 정말 바닥점을 형성을 하더라도 그런 걸 좀 각오를 하고 그때 팔면 안 된다. 그것도 있고요.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지향하신다 네. 하면은 이제 26, 7년이 바닥이 올 수 있다는 감안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 지금 사셔도 나중에 거기서 추가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은 다시 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라. 그럼 어떻게 보면은 26년, 27년 그 3기 신도시를 우리 삼토시님의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건 박앤세일로 사는 그 세일을 노리는, 네. 정말 저렴하게 사는 걸 노리는 거고, 세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네,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뭐 갑자기 금리가 뭐 0.5% 떨어진다든지. 금리가 급락하거나 또 네. 3기 신도시를 정부가 속도 조절해서 그렇죠. 늦출 수도 착공이나 있는 입주를 거고. 확 뒤로 늦춰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올해 좀 크게 하락한 지역, 뭐 40% 이렇게 50%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은 그냥 뭐 장기적으로 할인가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뭐 정상가 혹은 다음에 상승장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가격 정도는 되는 걸까요?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하락한 곳 중에서도 직주 근접이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승 전환에도 상방 압력을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일부 도시들은 여전히 막 대기업들이 뭐라 그럴까요? 공장이나 또는 업무직으로 늘려가고 있는 곳들이 그렇죠. 있기 평택 때문에 같은 지역은 지금 엄청난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뭐 송도도 그 삼성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SK 또 롯데 바이오도 거기에 이제 클러스터를 짓겠다. 바이오의 메카지만 지금도 더 확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주 근접 수요가 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상승 전환 때는 좀 상방 압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곳들입니다. 그럼 올해 꼭 주택을 매수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 가격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게 보셔야겠지만 직주 근접, 네. 아까부터 반복해 주시는 직주 근접을 잘 따지셔서 대기업이 많은 곳,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구 감소 시대에도 선호하고 좀 좋아할 만한 학군지라든가 자연 환경이 있는 그런 좋은 곳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토시님 오늘 인터뷰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뭐 전망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또 인구 감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인구 감소 시대를 그러니까 앞으로 이 트렌드를 좀 많이 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정적인 미래가 있거든요. 인구 감소, 고령화. 이건 확정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트렌드를 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인구 감소가 되고 고령화 인구가 늘면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변화될까?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또 주식을 할 때
2002년 월드컵 너무 먼 과거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좀 좋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월드컵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월드컵이 오면 월드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네. 관광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겠지. 네. 그래서 대한항공 주식을 사고 네. 오면 어디서 자야 되겠지. 호텔에서도 사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호텔 신라 주식을 사고 뭐 오면은 광고를 많이 보겠네. 네. 그래서 제일기획이나 LG에드 같은 지금 없지만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한 적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미래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면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면 어떤 지역이 될까?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는 곳이 좀 더 인기를 얻겠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언덕이 있는 단지보다는 평지 단지가 더 인기를 끌겠네. 뭐 단지 안에서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는 멀리 안 나가도 단지 안에서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잘 된 단지들이 인기를 더 끌겠네. 이러한 것들이 점차 그 트렌드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요즘 뭐 자녀분들 키우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대비 여학생들이 학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학생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영향력이 많아지는 사회, 좀 더 발언권이 세지는 사회가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용시설보다 쇼핑시설이 많은 부동산이 더 뜨겠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다가오게 될 미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입지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계속 고민하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인구 감소 시대에는 확정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점차 외곽 지역부터 말라가기 때문에 좀 더 상급지로 다가가는 노력을 이 과거보다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직주근접이 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서 결정하셨으면 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대형 병원과 평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우수한 뭐 신축 아파트 그리고 어떤 남성분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술집이라든가 어떤 그런 입지보다는 예, 퇴근 후에 이렇게 술 한잔 걸 수 있는 그런 상권보다는 깔끔한 쇼핑 시설, 네. 백화점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신세계 강남 백화점이 재작년 2년 연속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거든요. 전 세계 1위가요? 네, 신세계 강남점이. 네. 그러한 이제 쇼핑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를 신고 이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슬세권 단지들의 인기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또 젊은 부호들이 계속 이런 유튜버가 됐든 일타 강사가 됐든 과거에는 약간 전문직이나 기업 대표들이 백화점의 주요 대표였다면 주요 VIP였다면 요즘은 일타 강사나 유튜버나 쇼핑몰 같은 젊은 부호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전화하는 입지가 또 무엇일까라고 봤을 땐 사실은 대형 쇼핑시설 근처의 입지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시대의 트렌드도 입지 선정 때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노인분들이 늘면 자연환경을 좋아하니까 저기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병원이 있어야 되고 쇼핑시설이 좋아야 되고 평지에 커뮤니티 교통이 편리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생각엔 이게 도심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트렌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제 유사시에 빨리 갈 수 있는 병원 또는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근처에 있는 그런 곳들을 결국은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재력이 되는 고령층들은 그런 단지들을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트렌드가 계속 점점 심해질 거라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강화될 거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곳을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하락기대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이 인구 감소 시대의 유탄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변곡점이 왔다의 저자이신 삼토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